네, 월갈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님 모시고 지금 변화무쌍한 미국 대선 판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바이든이 사퇴를 한 이후에 민주당 내부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고 또 부통령 후보를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맞습니까? 거의 결정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 저녁 때 만일에 후보 사퇴를 안 했으면은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팀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미 각 지역의 예비 경선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대의원들, 델리게이트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카멜라 해리스를 엔돌스를 하니까 각 주가 그때서부터 우리 주도 카멜라 해리스를 엔돌스한다. 다 바이든 말을 듣겠다. 예, 그렇게 된 게 확 확산이 돼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원로 지도부서부터 또 약간 경쟁이 되는 사람들마저도 슈퍼 델리게이시라 그러죠. 연방급 의원들, 주지사들. 네. 야, 이래서 지금 민주당이 균열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분위기에 의해서 거의 그냥 카멜라 해리스가 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고 이미 그런 작업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그렇군요. 야심이 있던 다른 예비 경쟁 후보도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도 그렇고요. 또 다른 미시간 주지사도 그러는데 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이 거의 90% 힘을 갖고 그 후보가 되고 선거를 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지지 세력을 이미 이만큼 규합하고 구축을 했고 그게 한 팀이었는데 그러면 그런 동력이 캠페인의 동력이 다 바이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의견을 낸 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게 뭔가 이 민주당에도요. 사실은 바이든이 내가 또 하겠다라는 얘기만 안 했으면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50대 후보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주지사 출신들이. 그것도 더 유리한 게 그 주지사들이 다 경합주의 주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지난 선거 때에 그 주에서는 트럼프가 이겼는데 주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그러면 그 주에서는 경합주인데 민주당 주지사 힘이 있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은 벌써 백악관을 향해 가지고서 이제 꿈을 갖고 있는데 현직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예, 이렇게 되고 이미 한 절반 이상이 선거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만한 리더십은 있지만은 이번에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균열을 막고 거의 다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주지사가 다 그렇습니다. 켄터키 주지사도 그렇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이런 쪽에 있는 그 백인 남성 주지사들이 이렇게 경쟁, 이를테면 2028년을 겨냥해서 이 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카멜라 해리스를 엔도스하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캐멀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에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모자란 점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성이고 또 유색 인종이고요. 그게 좀 힘을 받았을 텐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캐멀라 해리스가 메인 본선에 올라가고 그를 서포트해 주는 부통령 후보는 또 캐멀라 해리스가 갖지 않은 것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뭐 "백인 남성이 안성맞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4년 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길 때에 바이든이 러닝메이트로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픽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의 바이든에 갖지 못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카멜라 해리스를 픽업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여성이고 블랙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팬데믹에 블랙 라이브스 매러가 전국을 휩쓸었었습니다. 그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이 바람이 선거판에 결합을 하면서 진보적인 이 표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던 밀레니엄 세대 젊고 진보적인 세력들이 특히 블랙 인권 운동하는 단체들이 쫙 이게 엉켜가지고서 카멜라 해리스한테 붙어가지고서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능가해가지고 바이든이 겨우겨우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사실 보면은
바이든이 지난 6월 27일 후보 토론회 때 실기를 해가지고 사퇴 압력이 굉장히 강력했지만 사실 이 부근에 가까이 우리가처럼 있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후보가 아니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꽤 경쟁 있게 해볼 만한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갖고 있는 이 고령이고 허약하고 그다음에 이 기억 상실증 같은 게 있고 이런 그 모습들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스트롱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 강력한 리더십이 안 되는 거. 누가 되더라도 바이든은 아니었으면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현직이니까요. 그렇게 나오다가 바이든을 거부했던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은 2020년에 바이든을 나와서 지지했던 젊고 여성이고 블랙이고 이런 표입니다. 예. 이 표들이 계속 바이든이 아니었으면 하던 게 그래서 사실은 바이든이 사퇴하는 데에 측근히 보고를 하는 데에는 경합주, 특히 러스트벨트의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 4년 전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당선시켰는데 이 지지층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 빠지면 이 세 개 주에서 지면 지니까. 근데 가장 빠른 속도로 빠지게 한 이유는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이게 올 봄에 들어오면서 선거판에서 각 대학마다 시위가 확산되고 그러니까 그때 붙었던 젊고 이 진보적인 게 빠지게 그 빠지는 게 전략적으로 미시간하고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권자를 아주 전략적으로 잡으려면은 후보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미디어가 관계자들은 카멜라 해리스가 경쟁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그래서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할 건가? 라는 데 쏠리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고 흑인이고 진보고 그러니까 중도고 백인이고 남성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는 게 갑자기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떴습니다. 이 로이 쿠퍼라는 좀 나이가 들은 분인데 이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대통령 선거인단도 많고요. 그리고 경합주에서는 하나 빠집니다. 대개 여러분들 참고로 이번 선거를 볼 때 6개 경합주를 갖고 싸우는 게 남쪽에는 조지아, 그다음에 네바다, 애리조나고 중서부 러스트벨트라고 이끄는 중서부는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입니다. 근데 남쪽의 세 개는 이미 트럼프가 거의 가졌다고 해도 지지율이 너무 크고 트럼프 쪽으로 넘어갔다고 여기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러스트벨트의 경합주보다 대통령 선거인단이 적죠. 인구가 좀 적습니다. 한 12, 3명이 적어요. 그런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은 이게 좀 많죠. 여기는 박빙이고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런데 요 6개가 아닌 노스캐롤라이나는 선거인단이 좀 많아요. 1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겼어요. 결정적인 주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노스캐롤라이나를 잡으면 그래도 큰 걸 무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가 굉장히 박빙으로 다 트럼프가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겼냐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그때 선거 캠프를 책임진 선거위원장 이게 공화당 트럼프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잘 막아서 너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는 내가 졌지만 이겼다라고 트럼프가 2020년 선거 끝나고 되게 이뻐했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초 시작할 때 공화당 위원장을 자기 며느리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그거 했던 사람하고 같이 임명했죠. 그게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재작년 주지사 선거 때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지만은 이 민주당 후보인 로이 쿠퍼라는 의원은 트럼프는 1.2%로 이겼는데 민주당 주지사가 4% 이상 격차를 벌이면서 민주당 주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멜라 해리스에서는 이 카드로다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만지작거리죠. 백인이고 남성이고 중도기 때문에 지금 이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이틀 전서부터 갑자기 러닝메이트 이름 올라온 게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인 로이 쿠퍼고 그렇지 않으면 애리조나에 있는 마크 켈리라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 중도 백인들한테는 인기고 그 다음에는 펜실베니아 민주당은 펜실베니아에서 지면은 집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 동쪽에 있죠. 그래서 개표를 하면요. 제일 먼저 개표가 돼요. 그 여기에 집중이 되는데 펜실베니아하고 플로리다. 플로리다는 이미 이 트럼프로 넘어갔고. 근데 펜실베니아는 19명이에요. 플로리다는 29명입니다. 엄청 크죠. 예, 뉴욕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이기고 펜실베니아 이기고 바이든이 그리고 플로리다는 이제 트럼프가 이기고 이래야만 균형을 가지고 이제 대표가 돼 가는데 펜실베니아를 잡으려면 좌슈 샤피로라는 여기도 민주당 주지사니까 백인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다음에 켄터키도 공화당 지역인데 민주당 주지사가 아주 멋있게 잘해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약간 변하고 표를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켄터키 주지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펜실베니아 주지사, 애리조나 상원의원. 그래서 지금은 관심이 쏠려 있는 카멜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에 관한 후보군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해리스 부통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는 유색 인종이자 여성인데 이게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거전 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중반전에 딱 들어와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2020년 겨우겨우 바이든 민주당이 이겼는데 지금 선거는 경합주도 그렇죠. 중도층은 잘 안 움직일 경향이 있어요. 이번 선거에. 왜냐하면 양 후보가 다 싫어요. 다 알아. 힘든데 새롭게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러니까 중도층은 별로 움직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은 경합주에서 자기 지지층이 빠져나가는 것만 잘 막으면 이기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디테일을 보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하마스 그렇고 너무 노령이고 그러니까 진보적이고 젊은 층, 카멜라 해리스 때문에 바이든에 붙어 있던 이 지지층들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미시간 프라이머리 때 거의 뭐 십몇만 명이 빠져나간 것 때문에 아주 지각 변동이 났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경합주에서는 조금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0.7%, 1%로 이기고 지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로 다 이겨도 그 전체를 다 이기는 거잖아. 이게 승자 독식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카멜라 해리스가 선거판에 요긴하고 경쟁력 있는 거는 민주당에 결집된 4년 전에 이겼던 이 표에 이탈하는 표를 확 잡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카멜라 해리스는 이를테면은 지금 선거 구도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범죄자하고 검사하고 대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여태까지 바이든이 밀리던 거는 역사상 최고령이고 그 고령도 너무 많고 바이든이 아웃됐어도요. 트럼프도 역사상 최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다, 고령이다, 미국이 어려워졌으니까 푸틴하고 딱 앉으면은 젊은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런 구도가 가면은 이거는 카멜라 해리스는 20살 차이잖아요. 예. 트럼프하고 카멜라 해리스 20여 년 차이가 나니까 이 구도도 카멜라 해리스의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팀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서 리저브 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미손들이 보냈던 거가 이 현직이기 때문에 들어오던 거. 그거 생각나세요? 지난 일요일 날 오후 1시 45분에 바이든이 사퇴 선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동안에 80 밀리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소액이 들어오다가 이 후보 토론회 때문에 딱 멈춰 있던 게 사퇴 선언을 하니까 1시간 만에 이 소액 개미들이 쫙 보낸 게 이게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충격이고 안도감이다라는 헤드라인으로다가 주류 미디어에 막 저 선거 뉴스가 나온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볼 만하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렇게 부통령으로서의 본인의 지위는 오랫동안 고민했겠지만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 그런 셈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 외교 정책은 상당수 기존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카멜라 해리스는 이제 앞으로 후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처럼 정치권 가까이 오래 있던 사람은 카멜라 해리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만한 것들이 꽤 많아요. 이분은 권력의 화신입니다. 권력 의지가 엄청 강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 있으면서 숨죽이면서 있던 거죠. 자, 보세요. 애시안계 블랙이면서 여성이고 그리고서 상원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공권력에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분이 급상승하면서 중앙 권력으로 들어온 건데 이거는 권력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2020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바이든도 카멜라 해리스도. 카멜라 해리스가 엄청 공격적으로 바이든을 공격했어요. 언제서부터 공격을 했나 하면 바이든은요, 2020년 선거 시작됐을 때 보이지도 않던 후보예요. 3등, 4등 꼴찌를 하다가 팬데믹이 오면서 백인 후보들이 바이든을 엔돌스하고 해가지고 그 바람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가 진 겁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나는 권력을 가야 되겠는데 내용은 내 모양을 보면 진보 정치죠. 리사 워렌이나 버니 샌더스나 같은 진보 정치지만은 이거는 중도파가 아직 세니까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야 될 것 같으니까 후순위에 있다가 바이든을 공격하면서 들어오죠. 여러분, 바이든 당신이 그 인종 차별하는 데에 당신은 그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 때 나는 그 흑인들 지역에서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 줄 압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때 막 그런 걸로 공격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의 모양을 가지고 픽업을 했잖아요. 근데 부통령이야. 근데 바이든 권력이 하늘을 치르니까 숨지기고 있었죠. 우리도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백악관 가면요. 미국의 정치의 중심은 도메스틱 이슈입니다. 복지다, 세금이다, 경제다. 이게 메인 이슈지. 그래서 대통령은 이걸 갖고 가죠. 외교다, 안보다 이거는 부통령 몫입니다. 생각나세요?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죠. 이게 다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그 백악관에 들어가 가지고 카멜라 해리스가 별로 안 움직이니까 우리는 아시안이니까 좀 움직여주면 우리가 백악관에 컨택 포인트를 갖고 들어가겠는데 서운하고 화가 나는 게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기회를 포착하잖아요. 바이든이 안심해요. 그러니까 엔도스를 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권력을 잡으면은 원래의 이런 도메스틱 이슈, 특히 트레이드라든지요, 예, 시큐리티 이런 거에 관해서는 바이든이 갖고 있던 정책 지점보다는 진보적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일단의 지금 선거 캠프는 별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팀들 왜냐하면 이 개미들의 돈, 스트롱머니는 다 어디다가 주나 하면은 조 바이든, 카멜라 해리스 for 프레지던트예요. 은행 어카운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 바이든이 아니면 카멜라 해리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잠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경합주에서 이 돈이 풀어져 나가니까 이게 굉장히 이 안정된 캠프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의 이 정책들은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이 바이든의 연장이다라고 보는 게 틀리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다만 환경, 빈곤, 인종, 이민 이런 측면에서는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진보적이고 친이민이고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다양성이 있는데 블랙이고 그 에이시안이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 버니 샌더스 그룹은 조 바이든이 갖고 있던 중도층보다 훨씬 보호무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버니 샌더스하고 붙었을 때에 그 필라델피아 전당대회 때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TPP 반대한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반대한다라는 것 때문에 엉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이 갖고 있던 대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이 프리 트레이드라든지 이렇게 좀 미국의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노동과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좌쪽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후보 사퇴를 갓 했잖아요. 트럼프는 진짜 환상적으로 전당대회에 이틀 놔두고 총 맞았어요. 이 성조기가 펄럭이는데 손을 주먹을 불끈 네. 쥐고서 피 묻은 얼굴로 나라를 구하자. 그리고 미러키로 왔더라고요. 미러키는 하늘에서 보낸 전사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제일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경합 지역을 싹쓸이를 하려다가 그때에 전당대회 효과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려 그러는 전당대회 끝난 이틀 후에 일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나 안 한다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붙은 이 전당대회 효과가 올라 그러는 이 모든 미디어의 초점이 다 바이든한테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은 사퇴하는 시기나 이거나 이것도 또 절묘했어요. 트럼프가 총 맞은 것도 이 선거판에서는 기가 막힌 장면이지만 이 컨벤션 효과를 눌러버린 바이든의 사퇴 시점은 또 더 기가 막히고 대개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야당은 7월에 컨벤션을 해요. 여당은 8월에 컨벤션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비로소 당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전해지면은 9월, 10월 두 달 선거운동 해가지고 백악관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7월 달 미러키에서 전당대회 하는 야당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전당대회 해가지고서 컨벤션 효과를 가지고서 여당의 전당대회 하는 8월 한 달 동안 이걸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넉다운 시켜버린 거. 아직 후보 사퇴하고 카멜라 해리스 들어오고 이 지지율이 반영이 안 된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선거를 할 거라는 아, 생각이죠. 예.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플랫폼을 보여야 돼요. 정책을 보이고 나 무명인 것 같지만 나도 실력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을 결속시켜서 내가 간다라는 것을 보이려면 적어도 대의원들이 전당대 2주 전 일주일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8월 10일이 넘어서야만 이 카멜라 해리스를 주목한 유권자들의 이 효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대표님, 그 오랫동안 이 미국에서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서포터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는 해리스 캠프의 분위기, 또 민주당 대선 캠프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민주당 지지하고 지원해 온 건 아니고요. 그 개인적으로 민주당으로 등록돼 있지만 아, 제 활동은 그러시군요. 제 활동은 미국의 정치권의 흐름과 향방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미국 사는 한인 사회가 여기에 좀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알리는 일을 이제 네네. 오랫동안 한 30년 제가 이번 전당대회 미러키 갔다 오면서 아유 저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용은 지겹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엔 진짜 신기하고 네.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예. 이번 미러키 전당대회 가니까 에이시안 블랙이 남미 이게 없어요. 다 백인 일색이에요. 음. 마지막 날 저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역할을 갖고 제 입장에서 볼 때의 이 미국 정치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한국은 한국 매체에서 한국에다 전달되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보는 미국의 권력의 흐름과 향배. 그래서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걸 면밀히 따지고 대안을 세우고 대책하는 그런 관점이지만 이제 제 눈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시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 소수의 이민자에게 주는 예, 그 정책적 영향 같은 게 우리한테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요 2000년, 2004년 아들 부시 대통령 취임식 때 갔을 때는 테러 이후에 첫 굉장한 미국 애국주의가 불탈 때입니다. 그래 제가 초청을 받아 대통령 취임식에 갔는데 제가 앉을 자리를 못 앉겠더라고. 왜냐하면 좌도 우도 앞도 뒤도 백인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장이 됐어도 나가란 얘기 같더라고. 이게 이제 소수의 소수 인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겪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오바마가 됐잖아요. 제가 오바마 캠페인 팀에 있었기 때문에 취임식에 너무나 좋은 자리에 가서 딱있는데 너무 편해요. 알록달록이잖아요. 앞에도 블랙, 뒤에도 뭐 아시안 있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미러키 전당대회 가보니까요. 이거는 겁이 나요. 이게 백인들, 이게 이제 와인 내셔널리즘이라고 이게 이제 백인 우월주의라 그러잖아요. 이걸 점잖게 표현하면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 인종 편견이 있는 겉으로는 안 드러나도 속으로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예. 경계하고. 그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야, 내가 이게 점점 다양성이 있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예, 이런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는 이런 흐름에서 왜 이렇게 되는가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우리한테는 미국에서 사는 이 특히 한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인종 문제입니다. 인종, 이민 이런 겁니다. 이게 저는 세금, 조세, 경제
안보 이거에 우선한다고 봐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데도 트럼프를 지지한 분도 또 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럼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블랙도 트럼프 블랙 많아요. 예, 남미계도 많고. 예, 많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안 그룹에 보면은 아주 티피컬하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이 소수의 이민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잘 지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런 문제 때문에 30년 전에 LA 폭동 때에 소수계들한테 당했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때에 아시안들을 겨냥하는 테러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시안들 폭행 사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백인이 아니에요. 블랙이나 히스패닉들이 가해를 많이 했어요. 이게 왜 아시안들 후발 이민자입니다. 아시안이. 왜냐하면 이미 남미계 이민자는 이미 미국의 남쪽에는 히스패닉들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이게 예, 영국보다 먼저 식민지를 하니까 남미서부터 그냥 올라와 가지고서 뉴멕시코니 애리조나니 텍사스니 이런 데는 이미 멕시코에서 올라온 히스패닉들이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백인이 위로 들어와 가지고 지배를 해버리니까 2등 시민이 되죠. 그 다음에 블랙은 노예로 잡아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백인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건 백인이 나라를 건국한 건 맞죠. 그렇지만 이 남미계나 블랙들이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서 인종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긴 역사 속에서 이걸 이루어왔는데 아시아는 그러니까 남미계나 블랙들이 노동계급이니까 그리고 화이트들도 노동계급이 미국의 자본가들한테 노동쟁이 노동투쟁을 하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1965년에 이민법을 바꿔요. 아시안들도 이민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때서부터 아시아에서 이민이 들어왔죠. 근데 그때는 이미 참정권도 생기고 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들 와가지고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판에 아주 계획적으로 살기 때문에 히스패닉이나 블랙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삶의 수준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으면 아시안들이 이 블랙이나 남미계들이 만들어 온, 이 어렵게 만들어 온 거를 인정하고 그리고서 같이 여기서 연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경향이기 때문에 너무 얄밉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 얄미운 것 중에서도 한국에서 이민은 노동자가 오지 않고서 처음에는 이 하이 클래스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인사회 좀 이, 이 재력적으로 중상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 거의 대부분 이제 트럼프, 그 트럼프가 그래도 저 아주 시원해. 저거 하는 거 봐. 이민자들, 저 난민 봐. 막 그 이제 이런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그거 인정하고 많이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인터뷰는 김동성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님과 인터뷰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